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수업 자료 우선 다운받아. 자, 마이크 잠 테스트가, 테스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반 구조 과목은 교육 과목보다 더 재미가 없어, 더 재미가. 그래서 더 조릿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 일단 요 자료를 다운받아. 그래서 용어 정리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접근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용어 정리.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여러분 한 1년만 지났다고 그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특징 이런 걸 떠나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 총론 관련된 거, 요거 장을 나눠줬는데, 요거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뭐, 대신에 여기 봤던 거는 우리 건축 구조에 분류해가지고, 뭐, 건축 구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조적 구조, 뭐, 다고식 구조, 그런 것만 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안에 있는 것들이 기본 개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고, 좀 알아야 될, 뭐, 어디서 한번 들었던 거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요 내용들을 같이 먼저, 오늘 할 게 이제 기초 구조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앞에 내용들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그냥 오늘 수업이 그냥 처음부터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첫 수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총론에서 보면 자, 건축의 정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 뭐 쌓아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쌓아 올린다 그러는 일련의 과정인 거고 건축의 3요소 이거는 뭐 그냥 우리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나? 아, 시험 시간에 헷갈렸죠. 수업 여기저기 헷갈려가지고. 자, 건축의 3요소가 있죠. 기능, 구조, 미. 구조, 기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구조가 먼저예요? 기능이 먼저예요? 그게 다 중요하죠. 구조. 일단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을 거예요. 구조, 기능, 미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건축이라는 거는 중간 영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거라고 했었죠. 잠깐만, 이거 내가 어디서 얘기했었지? 뭐, 교육 시간에 얘기했어, 교육 시간에. 그러니까, 교육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막 있어. 우리 수업이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교육 시간 때 이거 일각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구조 기능비. 근데 그때 아마 얘기 안 했, 그때 중복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어쨌든 구조 기능비가 있고, 자, 건축 구조의 그럼 정의 뭐냐? 구조의 정의. 자, 건축 구조의 정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재료, 뭐, 그게 뭐 철골이 될 수도 있고, 철근이 될 수도 있고, 뭐 RC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뭐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석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형성할 쌓아갖고 있다. 이어서 엮을 거냐. 예를 들면은, 우리 가구식 구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어떻게 접합을 하잖아요. 못을 안 쓰고 접합을 하기도 하고, 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쌓죠. 쌓아가지고 몰탈로 부착을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붙이듯이 일체화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인 거예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건축 구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위를 다루는 게 건축 구조에 대한 건축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어떤 무너지면 안 되고 기능적으로도 공간이 나가야 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구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건축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무너지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해야 되는 거죠.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안전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정성 중요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용성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육교 같은 데 지나갈 때 보면 육교가 막 삐뚤어버리는 거,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없었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모델하우스 같은, 그냥 건물 말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춤춘 거죠. 그래서 근데 막 진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뭐 100층짜리 이제 뭐 로드오에 가서 찍혀요. 끝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5cm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바람 불면. 그럼 뭐예요, 그거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은, 구조적으로 막 튼튼한 게, 한 1cm로 튼튼한 게 더 위험하다. 고베에서 지진이 났을 때, 철근 콘크리트에 살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철컹 RC구조의 건물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튼튼하게 짓다 보니까 무너뜨리는데 한 번에 무너져. 그래서 유연하게 설계한다. 참 휘청휘청 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꼴꼴거려.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건가요? 아닌 거,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이 상하게 별로 안 좋아. 이런 막뭐 화학 같고 이런 뭐 꿀렁거리는 거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용할 때 지장이 없어야 된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꿀렁꿀렁거리면 불편하잖아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게 이제 사용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됐어. 구조적으로 안전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금방 뭐 무너지면 안 돼. 뭐 없어지면 안 되겠죠. 다 없어지면 안 되겠죠. 내구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안정성, 편향성, 내구성.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구조 설계할 때 기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구조 이제 역학이라든가 이렇게 배울 때도 똑같은 개념을 해요. 일단 강도가 나와요. 허용 강도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처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짐. 근데 이게 처지는 거예요. 부재가 처지는 건데 그게 처지는 것도 안전성을 위해서 처지는 거라고 하는 거. 또 오래 버텨야 되고 사용 오래 했는데 나중에 뭐 무너지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가 비싸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거죠. RC 구조 같은 경우가 저 정도의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RC 구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이면서 또 시공이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구조의 뭐 건축 구조의 뭐 토먼치, 오요 요소, 경제성과 시공성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구조물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뭐 그냥 이거는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용어 정리해서 보면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조물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이 있는데 건축물의 정인 거죠.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 있고 공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법률을 따르게 적용하게 되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작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뭐냐면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는 그러면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배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에 사는 사람 그것도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살면은 여러분들 뭐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땅에 일단 붙어 있어요. 우리 그걸 건축물로 보는 거죠.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 정착이 기초가 있거나 정착을 해야 되는 거. 또 뭐냐면은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상에다가 저번 이게 옥상에다가 천막을 싣고 하나 그거를 뭐 했어. 천막으로 쳐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붕이 또 있는데 면적이 오버가 됐을 거예요. 딱 연면을 딱 맞춰줬는데 지붕을 지었으니까 불법 건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정에서 그거에서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인공사진 찍어가지고 그것만 맨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붕이 만들었어. 그러면 국정에서 나와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니까 청구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다 해요. 불법도 사실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막을 뭐 전용식으로 해가지고 저것저것 하거나 루거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로 본다 이거예요. 지붕이 있어. 근데 그 지붕이 있으려면은 그 지붕이 어디 뭐 매달기도 하겠지만 뭐가 구조물이 있어야 지붕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랑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는 기둥이랑 벽이 있고 기둥과 벽이 있으면은 그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작물인데 그 기둥과 벽을 지붕을 덮어보면 이제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건축법의 정의하는 거고. 그러면 공작물은 뭐냐면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 구조물들은 이제 공작물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뭐 표지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야 뭐 광고판 이런 거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법에 적용 안 받아요. 그거는 그냥 뭐 무슨 다른 법에 적용받고 불도, 기념탑, 저수조, 육교 이런 것들 육교 온갖 것들 나머지는 다 그냥 보니까 뭐 조형물 이런 건 알겠는데 계단탑도
구조물로 보는 거, 구조물. 여러분들,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은, 맨 옥상층에 계단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면적이 안 들어가. 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구조물인 거지, 건축물은 아니고, 면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계단에, 옥상에 뭔가 올라가려면, 그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면적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면적에서 빠지는, 맨 옥상에 있는 거. 빠지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다 계단탑에다가, 여러분도 옥탑방 하나 만들었어. 뭐 만들었던, 조그맣게 계단실 옆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가, 옥탑방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계단실에 올라가게만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계절에서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 돼. 처음에 계단실로 돼 있던 거를 실용 용도로 쓰고 있잖아. 계단의 용도로만 썼어야 되는데 실용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추가 명령이 나오거나 원상복귀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구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 계산 건축 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분야물도 건축물도 그런 취지를 보고 내력 내력의 정의를 일단 여러분들 내력에 따른 건축 부재 뭐 구축 부재인데 일단 내력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내력 버티는 힘인 거예요. 내력 버티는 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축물에는 여기 하중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 건축물에는 건축물도 그렇고 또 부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뭔가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부러뜨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내가 그걸 부러뜨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힘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전단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부러지고 있잖아요.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물도 외부에서 힘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은 이 건물 자체의 무게가 자중이라고 하고, 또는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도 이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인, 이 건물이 여러분들 몸무게로 인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고정하중, 활하중이 움직이는 하중, 활하중이라고 해요. 하중이 존재하고 밖에서 그렇게 바람이 눈이 내면 여기 쌓여. 그 하중을 우리가 이 건물이 버티고 있는 거죠. 하중이 버티고 있는 거. 그걸 내력이라고 해요. 내력. 버티는 힘. 또는 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까지. 보통 이가 내가 부러뜨리고 해서 어느 순간에 부러뜨릴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부러질 때 그 힘이 바로 이, 요 지금 펜의 강도가 돼요. 강도. 최고의 힘. 어쨌든 언젠가 부러질 텐데 그때 걸리는 힘을 강도를 우리가 그때 요 지금 펜의 강도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 그 힘까지의 힘이 내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력이라는 거는 내력 정의가 외력을 받아서 판이 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보통 내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건축물 설계할 때 이 내력이 있다고 치면 부러지는 것보다 더 여유 있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죠. 부러지는 힘 내가 계산해 봤더니 뭐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더라고. 그 힘만큼 건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럼 부러져 버리니까. 이게 쓰라고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뭐 두 배, 세 배 더 여유 있게 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요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아무리 여기 한 10명 정도가 여기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3배 정도는 더 그렇게 업무를 우선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최대 힘을 알아야 될 거야. 이거보다 한 두세 배 세게 하려면 이 힘을 알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강도를 알아야지만 설득 가능한 거겠죠. 어쨌든 중요한 걸 몰라도 되고 내력이 의미를 버티는 힘이다. 버티는 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돼 있고, 건축물의 구조물을 보면, 뭐 이렇게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요 구조구가 되게 나올 텐데, 구조체에는 기둥, 벽,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각종 하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하중, 바람이든 눈이든, 또 여든, 지하에서 토합도 받아, 토합, 건물은. 건물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건축물이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은
땅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은 물에가 보면 돼, 물. 땅은 크기잖아. 흙은 말만하고 건물은 되게 무겁잖아요. 땅에 있으니까 주저앉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력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땅 위에 만약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땅에 튀는 거예요. 옆에서 엄청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에서 건물이 이렇게 부력을 받지. 마치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도 하중을 받는 무슨 말이야? 토합이야, 토합. 흙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중. 그러니까 그런 각종 하중도 아니고 이, 눈, 토합, 여러분들 몸무게, 가구 이거 다 각종 하중이에요. 그리고 각종 하중과 외력. 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뼈대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다. 기초, 벽, 기둥, 보스라고 지금 요게 주요 구조물이에요. 주요 구조. 여러분들이 구조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주로 요 부분에 구조 설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이런 하중과 외력을 저항하는데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알죠? 슬라브는 바닥판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틀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요거 보호 뭐예요? 보? 보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에 가는 거 뭐라고 하죠? 여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 이거 열어보면은 여기 저기도 기둥 있잖아요.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자, 여기 이제 주요 구조부가 되고 부구조체, 그거 아니고 자체하지만 고려하는 거. 대부분 커트롤 같은 거죠. 커트롤 같은 경우는 자체하지만 나중에 보세요. 괜찮아요. 좀 깊게 가니까 막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럼 이 구제부 어디가는 칸막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내력을 힘을 받는 부재가 아니고 오히려 힘을 더 주는 자중에 해당되는 거죠. 비구조적인 그 벽체라든가 여러분들 바닥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바닥이 낮지만 여기 저기 옆에 보면은 컴퓨터 인덱스가 막 그래 좀 위에 올라와 있죠. 바닥이 좀 위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컴퓨터 실행에 가보면 바닥이 조금 위에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건 시스템가 올라왔어요. 그 안에 전기 배관들이 많게 원성 배관들이 있고. 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액세스 툴로 이중바닥, 입체, 장식 이런 것들은 비교를 때 건축물에는 이게 구조체랑 구조를 힘을 받는 부분이랑 자기 힘만 버티는 힘만 받는 거. 대표적인 컨트롤. 힘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뭐 자중만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건축법에서. 주요 구조부라는 정의가 나오죠. 정의. 여기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이거 법규에서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요? 법규 시간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법규에서 이런 내용이 지주랑 내기에서 지면 밥. 지주랑 이거 좀 웃기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주랑 내기에서 지면 밥.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험에 나올 때 시험에 나올 때 법규에서는 이렇게 공부해요. 여기 시험에 나. 아무튼 지주 지주랑 주계다.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정의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구조하는 규칙에서 여러 가지 뭐 구조를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용어들이 좀 괜찮고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건축을 작업하는 자주 아까 얘기했죠. 건축을 자세히 보기에 적재야 좀 여러분들 적사라는 분 통화도 옆에서 받는 거. 그다음에 포함 아까 얘기했죠. 물이 떠있던 건물은 땅 위에 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옆에서 통화 봐. 수압도 받아. 수압. 거기에 수압이 있으면 수압으로도 건물이 막 부유해요. 막 이렇게 침하가 된다. 지진. 가끔 일하는 거잖아. 지진 때문에 건물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뭐 기초벽 있고 여기 뭐 토대 있고 토대는 기둥 밑에서 밑을 연결하는 거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걸 토대라고 하고 사제라고 하는 옆에 가제제 사각형 시선으로 가는 가제 버틸 때 가로가 이제 이렇게 가로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이게 다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지금 물치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 자, 이렇게 됐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의예요. 그래서 주어의 역할이라든가 정의 보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해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정의만 한번 보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 정리를 한번 열어봅시다. 기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자, 얘기하면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받아 집안으로 전달하는. 위에 있는 지붕 여기 가서 집안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집안으로 전달하는 오늘 우리 이 기초 가는 거 배운다. 기초. 상부의 하중을 받아서 집안에 전달하는. 그러면 집안. 화학이랑 수압에 대해서도 버티고 그 형태는 기초판과 기초판이라는 기초판이고 지정은 기초판 밑에서 박아놓은 뭐 말뚝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불안하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거를 더 보강하는 거예요. 지정 깔고 이제 기초 뭐 그런 거. 자,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축방향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축방향을 받는 거. 이건 축방향 용어 자체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X축, Y축 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을 압축력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같은 경우는 신 설계하기가 쉽죠.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압축력은 웬만하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들더라도 이렇게 들면 힘들잖아요. 이걸 내가 이렇게 든다고 생각해 물건 힘들잖아요. 이거는 이게 보잖아. 이거는 이제 여기 만약 기둥이 있으면 쉽겠잖아요. 기둥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만약 기둥이 없이 한쪽에 기둥이 없이 이렇게 설계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슨 보라고 그래요? 이건 히틀러 보라고 해야 돼요. 레닌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하면 너무 힘들어요. 양쪽으로 하면 좀 쉬워. 한쪽으로 하면 더 힘들어요. 대칭으로 설계하면 쉬워. 힘들잖아. 이걸 내가 들려고 못 들잖아. 근데 기둥은 그래서 기둥 설계하는 게 쉽다는 얘기. 기둥은 그냥 하나 되면 되는데 이렇게 가로 부재는 해석을 잘해. 부재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둥은 어쨌든 압축력을 받아가 압축 과정을 받는 톡방형으로 받는 걸 기둥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보호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둥 나온 게 보호를 같이 봅시다.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가로 부재. 축방향의 그 축의 가로 부재. 직각방향으로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힘을 더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힘을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무너진다면 여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부터 무너지지 않고. 그죠? 슬라브부터 먼저 무너지면서 보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기둥이 무너지고, 공사한 수저들 반대로. 자, 그래서 그걸 막았고, 힘을 받아서 주로 힘으로 들죠. 이거 힘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력. 여기 어깨가 힘지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걸 버티는 힘이 어디서 버티고 있어요? 이게 버티는 힘, 회전이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거 한 방에 이게 도는 힘을 내가 이걸 힘몸에 들어. 힘력을 받는 거예요. 쭉 방향과 직각으로 받는데 주로 힘에 의한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기가 힘들고 이게 쭉 방향이 훨씬 더 적은 부재로 많은 하중을 버티는데 이걸로 버티려면 엄청나게 이게 두꺼워야 돼요. 보가 더 두껍단 말이에요. 열어보면 보가 더 두꺼워요. 높이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의 안 해도 그렇게 정의 안 해도 보면은 그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알고 나면은 되게 이런 내용을 하는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수평 구조에 따라가는 거. 저 이제 큰 보가 있고 큰 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거도라고 하고 우리가 빔이라고 하는 건 작은 보를 얘기하는 거.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건 큰 보예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거든요. 기둥이죠. 기둥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이게 큰 보.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거 큰 보. 기둥이니까. 보랑 보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작은 보. 보내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거를 먼저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그 중간에다가 작은 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작은 보를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왜 설치하냐면 뭐 구조적 안정성도 있지만 이거 설치하면은 이거 작은 보를 설치하는 순간 이 큰 보의 두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익인 거야.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있으면은 더 손해일 것 같지만 아니잖아. 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구조 설계가 되 편하고 제재도 좀 아낀다기보다도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보라는 게 있고 작은 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무조건 큰 보가 가는 거고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설계할 따라. 그래서 이런 보가 뭘 받고 있어요? 바닥을 가는 거예요. 이 보가 여기 만약에 기둥이 여기 있고 여기 기둥 저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마 이렇게 작은 보가 갈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정도. 작은 보가 뭐 하나 갈 거야. 그럼 그 작은 보랑 보가 합쳐가지고 저 위층의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기둥의 전달. 슬라브 하중을 받아서 기둥에 전달하는 거야. 순서가. 자, 벽이라는 중간에 벽 뺐는데 벽이라고 하는 정의를 만약 구조적으로 해서 본다면 잠깐. 그래서 보랑 바닥판의 무게를 지지하는 벽. 만약에 내력벽.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내력벽이라는 거는 힘을 받는 벽이에요. 이건 내력벽이 뭐예요? 이 벽. 이 벽은 아마도 내력벽이 아니에요. 이 벽은. 그러니까 이 벽은 무너뜨려도 철거해도 건물은 안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내력벽은 무너뜨리면은 여러분 아파트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벽을 홀 넣었을 때 보통 벽돌로 허물면은 그 안에 벽돌이 나오는 경우 거의 다 그냥 정말 한방의 벽인데 뭐 같은 쪽에 보면 천국골대 막혀 있는 그런 벽도 있어요. 어쨌든 아파트는 벽식 구조니까 기둥이 없는 구조니까 벽 자체가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벽을 철거하면은 안 되잖아. 철거하면은 엄청 복잡해요. 뭐 허가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신관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받는 벽을 아까 내력이었잖아요. 내력벽이라고 한다. 근데 내력법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력 힘을 안 받는 벽도 있잖아요. 이런 비내력벽, 칸막이벽, 보통 경량벽.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들 화장실 칸막이벽 있잖아요. 그 큐비클로 된 그건 힘이 당연히 안 받을 거고 화장실 들어간 저 문도 막 이렇게 한번로 까보면은 벽돌일 거예요. 그것도 내력벽은 아니고 왜냐 칸막이벽은 그냥 구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고 보면 있어. 그래서 주로 구조랑 관련 있는 거냐, 구조랑 관련 없는 거냐. 아예 그냥 뭐 진짜 큐비크처럼 그런 칸막이벽 벽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슬라브는 아까 얘기했죠 바닥도 얘기하는 거죠. 바닥을 하는 구조다. 여러분들이 이제 활화중 여기서 보면은 고정화중 및 활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화중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설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중도 있지만 자중도 하지만 뭐 설비나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거. 활화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활화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활을 움직이는 화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활화중인 거죠. 움직이는 거죠. 고정이 아, 왜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중이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누가 받고 있어요? 기둥이 받아요? 보가 받아요? 벽이 받아요? 하나님 받고 있잖아요. 이 바닥이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보한테 전달하고 그 보가 기둥한테 전달하고 또는 뭐 벽한테 전달할 수 있고 내력적인 경우 기둥 또는 벽에다 놓고 벽에다 전달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 아래 가면 뭐가 있어요? 기초.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순서. 공사도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역순서예요, 역순. 기초부터 한 다음에 기둥 비우고 보만 한 다음에 방향이. 그 역순으로 공사도 하잖아요. 그것도 반대로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 그거는 듣고 아, 아, 또 나머지는 이제 주요 구조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구조부. 지주하고 내가 지금 바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주가 나오네요. 지붕틀 이렇게 틀었었잖아요. 지붕틀도 주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지붕을 형성하는 이제 골조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면 되고 하중을 전달하는 거고 계단도 주요 구조에 들어가죠. 계단은 이제 뭐 정의를 내린다면 통로죠, 통로. 우리 아까 주택 시장에도 계단 잠깐 얘기했지만 도쿄에서 나오냐고. 어쨌든 이 비디판, 칠판, 난간, 철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계단 참 중간에 있는 게 계단 참이고 한 미터마다 하나씩 한다요. 난간이 안 떨어지려면 난간이 필요하고 비디판은 받는 거, 칠판 옆에 판. 앞에 이렇게 몇 판 있죠. 칠판, 비디판.
구성이 됐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적으로 알고 있어요. 칠판이 뭐고 난간이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난간은 알죠, 그죠? 계단참, 계단참 중간에 여기 있고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아까 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코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에 뭐 뼈대는 뼈대지 뭐 기둥보다는 그 기둥 뭐 구조적으로 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이제 박스 자체, 계단실 그 박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기둥을 또 안 달아도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기둥을 역할하기 때문에 그걸 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뼈대 역할은 코어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어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거 설계 관련된 것들, 화장실로 같이 붙여 있겠지만 설계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사무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그걸 그렇다라고 하는 거 됐고 그다음에 5-2부터는 저번 주에 봤었고 4- 나왔죠. 4-에 관련된 것들 개념 이것도 중요한 용어가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면 자, 하중이라고 하는 아까 하중이라는 얘기가 막 계속 하중하게 나와요. 하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중이라고 하는 거 정의는 그냥 작용하는 힘이야, 힘. 힘을 다 하중이라고 보면 그 건물에 또는 뭐 어디에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에 받는 그 힘을 다 하중이다라고 합니다. 로드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하중이. 자, 근데 그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 하중이 어떤 것들이 있냐?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하중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직하지만 위에서 받는 거, 뭐 아까 했던 수평 하중 같은 경우는 토합 같은 거죠. 토합이라든지 또는 뭐 수학 같은 거는 장기 하중, 단기 하중 나누는데 여러분 단기 하중 장기는 오랫동안 썼을 때 필요한 하중. 아무래도 오래 쓰면 오래 쓰는 데만큼 하중이 있고 그냥 단기 하중 그때 필요한 하중이 있고 장기 하중, 단기 하중이라고 또 뭐 이거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에 따라서 아까 했던 보정하중, 적재하 여러분들 뭐 이거 적재하중, 활하중 있고 적서풍 이렇게 하중도 있다. 그래서 건물이 받는 그런 힘의 종류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구조 시간에 우리 건축 구조가 아니라 건축 구조에도 많이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구조 역학 시간 나가게 되면 거의 이거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하중을 먼저 힘 받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받는 거를 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계산해가지고 탑을 다 계산해봤어요. 하나까지 계산하고 그러면은 그 하중에 아까 모르겠어요. 그 하중에 버티는 힘이 내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력 말고 응력이라고 했어요. 밑에 응력.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힘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 무슨 힘이든 간에 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면은 뭐 건물이 아니잖아요. 일단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 외부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힘들을 그 이상의 힘으로 내가 지금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버티고 있다.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버티고 있으니까 건물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그 힘이 바로 응력이에요. 내력이라고 다른 개념인데 응답하는 힘이라 가지고 내력이에요. 하중이 있어야지만 능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중과 응력은 응답하는 힘인 거죠. 그 응력이다. 여기서 보면 대신에 이제 응답하는 데 요걸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면적당 계산한다. 얼마나 면적에 얼마나 힘을 받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응력이라는 거는 응답하는 힘인데 단위 면적당 응답하는 힘이다라고 표현해요. 단위 면적당. 뭐 좁은 면적에 많은 하중이 있으면은 좀 위험하겠죠. 근데 넓은 면적에 정산 하중이 분배하면 좀 괜찮겠죠.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힘이다. 그래서 구조 계산할 때는 단위 면적당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난 다음에 면적당으로 그 힘을 일단 분배하고 이런 게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단위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 1제곱미터당 뭐 톤, 1톤, 1톤, 몇 톤, 톤으로 1톤당 몇 제곱미터당 몇 톤, 또는 뭐 뉴턴으로 하기도 하고 열배로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 면적당 제공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 같은 얘기 같은 말이 단위 면적당 적용하는 힘, 응답하는 힘 또는 단위 면적당 내력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하중이 있냐 봤더니 이제 어떤 응력이 있냐 봤더니 이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조 설계할 때는 버티겠고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압축 응력, 인장 응력, 부피 응력 그런 것들 하중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설계해야겠죠, 그죠? 내가 받는 힘보다 최소 뭐 1.5배에서 최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너지잖아요. 여유 있게 설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압축력은 압축 응력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응자를 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압축력 그러면 응자가 우리 건물에서 압축력 그러면은 응자를 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압축 응력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압축력이라고는 이렇게 미는 힘, 빼는 힘.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약간 이거는 뭐냐면 힘모멘트랑 비슷한 거, 힘모멘트. 전단이라는 건 이렇게 끊는 거, 바위로 자르듯이 하는 비틀리면 축방 이게 좌골이라 해가지고 비틀리면 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기둥 같은 경우는 힘을 얼마나 힘이 들어가도 기둥이 안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웬만한 기둥이 와도 이게 이렇게 뭐 물건을 올리는 건 쉬워요. 역도를 올리는 건 쉽단 말이에요. 위로 올리는 거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버티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중이 받게 되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치면서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 그게 바로 비틀림 여기 벽을 다 버려요. 갑자기 무너져. 갑자기 비틀어지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비틀어질지 예측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비틀림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골에 보통은 이제 이런 RC고주에서는 저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보통은 철골조, HB물로 해온 건물이 무너질 때는 그냥 막 휘어지면서 막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응력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중과 그 하중에 응답하는 그런 하중을 먼저 계산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각 부재마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부재마다 뭐 보던 기둥이든 이상의 응력을 계산해서 구조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 용어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딱 나와 있는 건데 아까 용어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 고정하죠. 그죠. 아까 여기 나오네 여기도 구조 계산할 때 하중들을 예측을 하고 어떤 하중이 있는지 예측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건축물이 그 힘에 대응하게 응답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짓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구조 계산, 건축물 구조 계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고려해야 될 하중들을 아까 얘기했던 거를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고정하중, 움직이지 않는 고정하중, 자중 같은 거 해는 거죠. 건물 자체의 중량이 제일 크죠. 나머지 것들, 움직이지 않는 하중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피당. 부피당 무게를 표시한다, 고정하고. 그죠? 자세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보통 철근 같은 경우는 고정 하중이 좀 세죠. 7.1루베당 이제 7.7톤까지 버티죠. 야, 칼라 좀 여러분, 움직이는 하중. 적설 하중도 꽤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설 있잖아요, 습설. 습설 보통 눈 한 번 내리면은 한 번 눈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뭐 2cm 하잖아요. 그 정도면은 거의 요거 좀 물이 1제곱 1루베가 1제곱 1제곱미터가 거의 1톤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습설이 만약에 2m 쌓였다. 그러면은 건물이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는 30평밖에 안 되는 건데 100제곱미터에 거의 100톤이니까 100톤 정도가 지붕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습설이 만약에 2m 쌓이면 100톤이면 2대 정도가 지붕에 무너지죠. 위험하단 말이에요. 습설, 우리 적설화 정도 굉장히 여러분 계속 구조 생활할 때 이게 100년간 가장 많이 오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적설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 뭐 철강 같은 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MP 같은 거 하다가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막 몇 명 죽었던 거 있었죠. 20년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막 태어날 때쯤. 그래서 그때 철강 같은 게 무너진 이유가 눈 때문에 적설화 때문에 무너진 것도 맞아요. 철강이 H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하중이 갑자기 자골 때문에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안 죽으면 되는데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이거 적산화중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강화가 됐던 거고. 네, 풍화중도 굉장히 생각보다 풍화중을 많이 받아요. 풍화중 설계를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고층 건물 설계, 초고층 건물 설계할 때
어렵단 말이야, 설계할 때. 그래서 통화증을 봤는데, 그래서 통합을 계산하더라고요. 통합 계산하고, 통합 실험도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받는 거를 뭐 시뮬레이션하고 계산한단 말이야. 그리고 건물을 협조했다.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원형돼 있으면 통합을 덜 받겠죠. 기수가 좀 통합을 받는 실험을 했을 때 조금 이제 뛰어나가겠지만, 뒷사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통합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 통화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고층만 설계할 때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하중 그런 관계가 되겠고, 그냥 지진 같은 거, 우리나라는 뭐 지진은 많이 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진 설계한다든지 면진 설계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저번에 봤잖아요. 일본은 성 있죠. 오사카성 같은 데 가면은 뭐 있어요? 돌을 쌓아놓고 돌에다가 성을 짓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면진설. 지진을 내진 설계가 면진 설계였죠. 이거 내진 설계죠. 지진이 나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본에서도 지진을 이렇게 이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지진 한번 세게 나면은 무너지더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설계가 바로 면지설계입니다. 면지설계가 가장 밀력이 있어야 돼요. 내지설계는 쉬워요. 그냥 가해주면 되는데 면지설계는 건물이 떠 있어요. 같이 돌을 까놓고 하듯이 그걸 면지설계.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일본이 가장 발달됐겠죠. 어쨌든 좌우로만 흔드는 것들을 버텨야 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됐죠? 용어 정리에 대해서 보면, 아까 요거 있죠. 토합이랑 지하수와 이게, 토합도 굉장히 많이 하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막 이렇게 기울거나, 부동층화가 돼가지고 기울거나, 또는 건물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수압 때문에 그래요, 수압 때문에. 뭘 이렇게 뜨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층화가 이제 기울어서 침하되는. 지하수압에 의해가지고 건물이 뜨더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건 하중 중에 하나이고,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온도에 의한 변화인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온도에 의한 변화가, 뭐 온도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서로 휘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지붕 같은 경우 온도를 가장 뭐 일상을 많이 받으니까 지붕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붕 같은 거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지붕에 의해서 맨 지붕층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지붕층 같은 경우는 온도를 바꾸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파괴가 된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도 철분을 더 심어요. 지금 맨 상부 같은 슬라브를 하더라도 맨 위에 층에 있는 슬라브는 철분을 더 넣는다. 어디다 넣냐면 윗부분에다. 아랫부분 보통 소금을 아랫부분에다 많이 넣는데 윗부분에다 넣는 거예요. 철분.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철분 부분을 생각하겠지만 철분을 슬라브에다 구조상으로 아래만 넣어도 되는데 위에도 더 보강해도 그게 이제 온도처분이라는 이름이 처분 자체가 온도처분이에요. 온도에 의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힘이 외부에서 받는 힘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용어 정리를 받고 5-1부터는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벽돌, 블록, 돌구조 있었고 철골, 철국 스프리트, 조적, 가구, 일체, 특수구조, 습식, 건식, 현장 구조, 조립 구조, 그리고 벽식 구조, 라면 구조, 벽식 구조,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트러스 구조, 아치, 뭐 불량판, 절판, 쉐, 막구조, 뭐 내진 구조, 내품 구조 다뭐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 잠깐 30분까지만 12시 30분까지 쉴게요.
멋있다. 안 받나요? 자, 그래서 시작합시다. 이제.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 2조, 2장, 2조. 자, 2장 기초구조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기초구조는 여러분들 이제 건물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게 기초라고 했죠. 축하점을. 자, 오늘 기초에 대해서 시작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에는 내용이 이제 개요, 기초에 어떤 요소들이 있고, 기초를 받기 전에 뭐 대지조사를 먼저 해야겠죠. 대지조사하고, 대지조사는 간단하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집안조사. 집안에 어떻게, 뭐, 집안에 뭐, 구조물들이 어떻게 순서로 되어 있는지, 집안 내용. 집안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중을 못 받는 경우라면 집안을 뭐 개량을 하면 되겠죠. 집안 개량을 하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 개량이 됐으면 기초를 파서 지정과 만족을 받고 각종 기초를 이제 시공을 하면 되겠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공사하는 순서대로 그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의 계획 봅시다.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정했던 것처럼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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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건축물의 하중을 뭐 하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정하중, 뭐 풍하중, 포함 여러 가지 하중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외력을 다 집안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으로 만든 지하 부분의 구조물이다. 그 말이 어렵죠. 그냥 기초.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보통 기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자, 그럼 기초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초. 기초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그림으로 보면 좀 편하죠.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건 하중에서부터 오는 축방력이라는 기둥이죠. 기둥이 보통 이 기초에 붙어서 지방으로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초판이 있어요. 판. 이걸 기초판이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기둥을 직접 받는 게 이게 기초판. 이제 기초판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기초판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기초판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초판만 있으면 돼요. 기초판. 기초라고 하는. 근데 기초판이 뭐 요거는 이제 독립기초는 온통기초인데 기초판이 그냥 만약에 요 집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뭔가를 좀 깔고 한 번 더 깔고 뭐 그걸 깔고 지정이라고 그래. 근데 지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잡석이래요. 이거 잡석인데 자 먼저 잡석이라고 조그만 돌 깨진 돌을 얘기하는 쇠석 같은 거를 쫙 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기초를 세우는 좀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잡석을 하기도 하고 잡석 말고 뭐 모래도 있어. 모래 지정도 있고 또 호박돌 지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판 밑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런 지정을 넣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뭐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지정 말고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러면 기초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보통 이렇게 지정을 박아요. 이제 말뚝 기초라고 하는데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박을 때에는 이렇게 잡석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왜냐면 말뚝 집안에서 말뚝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말뚝을 그러니까 말뚝 먼저 시공하는 거죠. 말뚝을 먼저 박고 그 다음에 기초를 건설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부터 하는 거니까. 보통 말뚝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거 또는 이 기둥 형태에 되어 있는,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깊은 말뚝을 받게 돼요. 그걸 피어라고 그래요, 피어. 우리 보통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항구 있죠, 항구. 항구에 보면 이렇게 교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교각. 그건 이제 그걸 피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샌프란시스코, 뭐, 미국 가보면은 뭐, 피어 39 유명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39번 부두란 얘기예요, 부두. 그럼 30, 거기에 이제 말뚝이 바뀌니까 부두라고 이제 배가 되는 곳이죠. 자,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예전에 봐도 이걸 요것만 기초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 기초판이랑 요 밑에 있는 지점을 합쳐가지고 기초라고 보는 거죠. 기초라고 하는 거, 기초판과 지점을 다 합쳐서 기초라고 한다. 기초 구조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함부로 보는 거. 제가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초판이겠죠. 뭐 정의를 보면 뭐 이런 것들 하중을 지중해 전달하는 거고 그 기초판 밑에 지정들이 있을 거라고 지정. 이런 지정이죠. 지정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했던 자갈이고 잡소가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말뚝을 박을 수도 있고 말뚝 가지고도 안 되면은 피어를 박는 건데 이 지정의 깊이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느 깊이까지 박아야 돼요? 어느 게 안반까지 안반. 기본적으로 안반. 여기 뭐 밑에 푹 파다 보면은 우리 공사하다 보면은 안반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바로 표면에 안반이 이렇게 있는 거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하다가 안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사하다 안반 나오면은 공사 중지해요. 왜냐면 그 안반을 까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바로 밑에 있으면 지하를 못 가는 거야. 지하를 까고 싶어. 그 까는데 엄청난 시간이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안반이 나오면은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반드시 집안 조사를 안 하고 공사한 거예요. 집안 조사를 했으면은 거기 안반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안반이 이렇게 위에 부분이 가고 있지만은 대부분 안반이 밑에 있다면, 그러면 이 안반까지 이걸 박는 거예요. 피어든 말뚝이든. 근데 안반이 너무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안반까지 안 박아도 돼요. 지붕을 여러 개, 이런 말뚝을 여러 개 박으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을 버티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죠. 여기에 보면 나와 있고.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내리면, 지지력을, 기초에, 그러니까 던지지 못할 경우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강하거나 개량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기초판을 지지하는 게 지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는 뭐 구조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시공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에서 주제 포인트는 용어의 정의예요.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정이 뭐고 뭐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뭐 기초 어떻게 시공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가는 거 그거 위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정이라고 하는 거 지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정 형식상 있죠. 지정 형식상 분류. 그 지정이라고 하는데 지정 형식상 보면 직접 기초, 말투 기초, 표요 기초, 자만 기초에 나눠져 있다. 이거 보면은 좀 말로 돼 있으면 헷갈려요. 말로 돼 있으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도 뭐 볼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좀 쉬워요. 뒤에 그림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자, 그림 보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말로 한 거예요. 이게 직접 기초라고 아까 직접 기초, 말투 기초, 그다음에 프로트 기초가 이게 떠 있는 기초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자만 기초라고 있고 자만 기초가 잠수함인가? 잠수함. 그렇게 내려앉히는 거죠. 피어 기초 있고 또 이제 직접 기초, 직접 있는 거. 말뚝을 기초만 있어요. 힘을 온통기 밑에 그거 없이 말뚝 없이 지정 없이 말뚝 지정 없이 그냥 받는 거 직접. 아니면 나 말뚝 불안하게 말뚝 있죠. 피어는 두꺼운 거를 피어를 박아 기동성을 박는 걸 피어겠죠. 다만 기초는 내려앉힌 잠수함처럼 내려앉히면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흔하죠. 아씨.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독립기초. 보통 우리가 독립기초, 각각의 기둥마다 뒤에 뭐 나와 있지만 미리 설명을 할게요. 두 번 설명하면 되니까. 각각의 기둥마다 있는 걸 독립기초라고 해요. 기둥력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기둥이 좀 이렇게 넓은 독립기초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독립기초는 각각 기둥 아니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면 이제 이걸로 매트 기초라고 해요. 매트. 전체가 다 그냥 기초예요. 전체가. 매트 기초.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독립기초가 좀 깊이 갈 수도 있겠죠. 극악처럼. 뭐 이런 경우도, 물이라든지, 또 뭐 절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절벽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물 속에다가 뭐 집을, 뭐 짓겠지만, 이건 물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깊이 극악처럼 파는 거죠. 자, 그거를 지적기초라고 하고, 자, 지적기초는 특징, 말뚝이 없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뭐 교환반이 여기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집안 자체가 이게 안반이 이렇게 연합 집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또 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조그만 1층짜리 집거나 2층짜리 집을 때 이렇게 보통 해요. 하중을 많이 안 봐도 돼요. 근데 빌딩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보통은 이제 뭐 63빌딩이라든지 63빌딩 말고 뭐 롯데타워 같은 거 지으려고 기초만 엄청나게 그 집안 계량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파일을 박는 거죠. 말뚝을. 자, 그래서 말뚝을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뚝을 박는 방법. 그죠? 말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씨 말뚝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쇠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제자리 콘크리트 맞대야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구멍만 판 다음에, 이게,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맞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뚝은 공장에서 만든 거를 그냥 박아버리는 건데, 현장에서 박아버리는데, 가져와서 박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어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콘크리트랑 철근을 집어넣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떡지면 철근이 내려간다고 구멍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제자리 콘크리트 만들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경험반까지 가고 또 피어도 마찬가지. 말뚝을 이렇게 말뚝을 박는데 아주 길게 여기 지금 경험반까지 경찰서까지 박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너무 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합박까지 3개 박는 것보다는 한 9개 박고 짧게 박는 게 구조적으로 더 안전해요. 왜냐면 이거는 마찰 말뚝이에요. 마찰력. 이게 지금 말뚝이랑 흙하고 마찰력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그냥 경합박까지 하는 마찰력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만약에 나는 그러면 아예 집안을 갈아엎겠어요. 집안을 갈아엎는 방법이 집안을 아예 개량하겠다. 지방 개량도 많이 하죠. 지방 개량. 하고 아까 했던 플로팅 기초라고 하는데 뭐 땅이 흙이면 흙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거를 물이라고 봐야 된다. 흙은 물이에요, 물.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대층에 흙이 있단 말이에요. 동대층 밑에 흙이 있어요. 이거는 흙이에요, 흙이. 배타고. 이 무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으로 이게 지금 배처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 엄청나게 크지만 떠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배형체로 만들어 놓고, 조금씩 더 밑으로 내려가죠. 땅을 파가지고 밑에서 땅을 파. 또 낮추고 이 자동으로 낮추고 그것도 부어. 그래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자망기죠. 자망기초라는 게 콘크리트 상세 형태를 그쪽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대로 가면서 가라앉히는. 앉혀가면서 나중에 그때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만든 게 자망기초. 보통 이제 어떤 경우 하냐면 뭐 교각이라든지 뭐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바다 위에다가 뭐 이렇게 교각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 물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고 가라앉힌 다음에 물을 다 퍼내가지고 밑에서 밑에 사람 들어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땅 밑에. 파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각이 만들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다 해체하면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거 애들 자만 붙여. 아니, 이거 터무게 우리 건축에서는 뭐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다시 용어적으로 정리하면은 직접 기초가 있고 독립 기초, 원점 기초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 말뚝을 박는 거고 그 말뚝을 박을 때도 여작지만 보강하는 건데 하중을 이제 상부 하중을 이제 굳이 얘기하면 하중 집안에 전달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종류가 다양해요. 말뚝이라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사다가 와가지고 그냥 때려 박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집안이 굳은 집안까지 연결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굳은 집안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냥 마찰 말뚝으로도 할 수 있고 편하다는 거. 자, 피어를 살찌요. 피어라고 하는 건 사실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그냥 하부에다 기둥을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피어라고 하는 거죠. 보통 피어라고 하면은 교각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피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게 일단 용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초의 종류가 있고 그 기초 밑에 지정의 형식상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이제 기초 판 세트에 따라서 기초 판 모양에 따라서 다 보는 거예요. 아까는 지정에 따라서 한번 본 거고 기초 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까 했었죠. 독립기초가 뭐라고 했어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가 있는 게 독립기초예요. 보통 RC구조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RC구조도 RC구조뿐만 아니라 뭐 철골구조 같은 경우 많이 해요. 철골구조 같은 경우는 기둥이 여기 있으면은 저기 멀리 기둥 있다. 왜냐면 철골은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멀어요. 근데 그걸 바닥에 그 기초판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 그냥. 또 콘크리트랑 아시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우니까 기둥 부분만 합시다. 그래서 기둥 부분만 RC구조 같은 경우도 기둥 부분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RC구조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하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바로 아까 했던 그 배트 기조죠. 전체 온통 기조죠. 자, 근데 그 원통 기조 있죠. 그죠? 자, 근데 기둥이 두 개를 하나 묶어서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독립기초라고 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기둥 간격이 너무 좁아요. 막 좁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게 다 기둥처럼 보인다면 한꺼번에 합쳐버리는 거. 요거 따라 요거 따라하기 뭐하냐. 요거 기초판 쪼개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기초판 하나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복합기초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 연속기초 좀 넘어가고 아예 전체 온통기처럼 매트로 그냥 해가지고 기초판에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게 편하냐면 이게 더 시공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공이 더 편한 거야. 한 번에 그냥 하면 되니까 편하고 공사하기도 편해요. 나중에 여기다가 막 원래 하면은 먹을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뭐 태우고 막 설금 배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이 있으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아무튼 뭐. 그건 아니네. 그건 어차피 버린 콘크리트에서 할 거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취소하고 어쨌든 내가 도전하는 게 지금 온통 기초다 하는 거. 그럼 요거는 뭐 연속 기초. 연속 기초는 이런 경우에 우리 보통 조적으로 벽돌로 집을 짓는 경우, 벽돌로 우리가 콘크리트 RC 구조가 아니라 벽돌 자체가 하중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보통 이 벽돌로 집을 짓는 경우죠. 구조 자체가. 그럼 벽돌 밑에 뭐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벽돌은 기둥이 없잖아요. 벽돌로 기둥 만들어요?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벽식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밑에 뭐 기초라기보다는 벽이에요. 벽 같은 거예요. 기초에 밑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을 따라서 기초판을 만드는 게 바로 줄기초, 연속기초, 줄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라고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조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많이 쓰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뒷면으로 이렇게 본기 처음처럼 모양이 됐지만 이 훨씬 작아.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입백자는 벽은 그 좁잖아요. 한 300 정도, 누구 한 4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0, 600 훨씬 더 그렇죠? 줄기초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용어종으로 보면은 뭐 한 개 하나, 두 개 하나, 연속적으로 하냐, 한꺼번에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농업비가 감소된다. 오히려 공사 형식이 간단하다는 거, 이게 더 간단하다는 거. 이거 하나씩 다 만드는 것보다 만약 농업비가 더 줄어드니까 인력의 소비가 더 줄어드니까 자재가 좀 많이 들더라도 이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판에 대해서 이제 기초에 대한 어떤 그 분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초를 독립기초 할 건지 온통기초 할 건지 아니면 뭐 파일을 말뚝기초 할 건지 뭐 피어기초 할 건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땅을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지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자칫 기초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계할 때는 그냥 그런 거 설계할 때 단계부터 뭐 이렇게 집안 조사까지 하고 뭐 설계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충 일반적으로 하고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집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초 형식을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자, 근데 어쨌든 뭐 나중에 좀 수정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대지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초와 관련된 뭐 이렇게 그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공하는 카테고리 순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본 거죠. 그래서 대지 측량을 하는 거죠. 대지 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내가 지적도상에서
우리 도면상 있잖아요. 뭐 지적공사 나면 지적도 상에서 그 치수랑 실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할 때는 실제로 현황 지적 경계보건 측량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다시 한번 그 보건점을 만들어 놓고 그거 기준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도면상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지적도 뜰 수 있는데 그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나서기 때문에 실제로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을 새로 만들죠. 이왕 만드는 거죠. 이게 새롭게 만든 도면이에요. 이 사례예요. 이제 지적공사에서 보통 지적공사 얘네들이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의뢰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지적공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높이는 1m 간격. 이게 보면 등고선이 이렇게 있죠. 높이 1m 간격으로 하고 그리고 기준점도 있어요. 내가 지금 건물이 내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지금 평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레벨을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뭐 실무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맨날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지점의 레벨을 이렇게 레벨을 이제 보면은 이제 등고선 이제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기준점이 나와야 되니까 해발로 기준 보통 이렇게 해발로 기준을 하기도 하고 어느 뭐 특정 지점에서 따가지고 그걸 영어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높낮이를 계산하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다가 그쳐 있는 거라 해발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각 바다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높이가 있어요. 65.1 이러면 해발 65m라는 얘기예요. 그걸 각 지역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평지란 얘기 이만큼 평지예요. 요만큼 평지 나머지는 경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뭐 레벨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레벨이 다 찍혀 있어요. 이게 이제 지적공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이거는 뭐 현황 측량 경계보건이 아니라 아예 지적도 아니라 또 공개직 경계 지적 도면을 아예 의뢰해서 만든 거예요. 어차피 공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그 레벨을 다 찍어가지고 만든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지점 몇 개, 이렇게 몇 군데다가는 땅을 직접 천공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에 주상도라고 하는 건 단면돌, 땅의 단면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주상도를 보고 땅에 어떤 지층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검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지적도부터 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과정이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가 대지 측량한다는 얘기다. 측량을 아예 해가지고 새롭게 도면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높이의 기준이 될 점을 설정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지점을 설정. 거기서 또 높거나 낮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해발로 기준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주변 건물 있으면 주변 건물도 같이 표시하는 거. 이런 과정이 대지 측량이라는 거고. 자, 대지 측량이 끝나면 이거 지반조사를 해야 돼. 그 지반조사를 하는 거죠. 제재 측량이 끝나고, 이제 집안이 어떤 것만 있나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반조사할 때는 뭐 지질의 뭐 형태라든지,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하수 높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높이. 우리가 지하수라는 게 있잖아. 땅을 파면은, 여러분들, 땅을 파면은 뭐가 있어요? 우물이잖아요. 우물 수위가 있잖아요. 땅 파는데 우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물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지하수예요, 지하수. 그 높이랑 강의 높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지하수위. 그리고 그 지하수위는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계절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안 보이다가 여름 되면 지하수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수위만큼 이제 높이가 올라오는 거죠.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같은 거 근처에다가 산이나 이런 농지에다가 보면은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은 계속 물을 퍼내든가. 비 온 날에 물을 퍼낸다든지. 이게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지하수위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하수위가 있는 거예요. 건물 기초가 이렇게 있으면 지하수위 여긴 거예요. 그럼 여기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 아무리 방수해도. 그럼 계속 펌프로 퍼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기가 만약에 고장났어. 펌프가 만약에 고장났어. 전기가. 그러면 이제 지하실이 아비규환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바로 이제 지하수위. 그래서 지하수위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조사할 때 확인하는 거죠. 위치라는.
확인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지하수가 이제 나오는 곳은 뭐 어떤 곳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맥이 흐른다고 하죠, 수맥. 수맥이 흐르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흐르는 지역에다가는 건물을 지으면 안 돼, 사실 원래. 왜냐면 거기 우리나라 토지지락상에 그렇게 돼 있어. 지하수가 흐르는, 그래서 건물을 다, 집을 다 이렇게 구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구름에다 언덕 빼놨잖아요. 누가 이렇게 골지에다가 집 안 짓잖아요. 골지에다가 집 져봐. 나중에 장마 오면 쓸려 내려가죠. 그게 다 토지지리학상 그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경험이랑 노하우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서 자, 그런 게 있다. 골지에다가는 땅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골지 땅을 사, 수맥에 흐르는 땅을 사면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안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타보는 거예요, 서로. 자, 삽으로 쳐보고, 그 다음에 찔러보고, 봉 같은 게 있으면 찔러서 보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사를 물리조사, 시험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탐사하고 하는 거는 뒤에 뭐 초음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 물리적 탐사하고, 사운딩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운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듣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는 얘기예요. 조사. 그 사운딩이라는 거는 뭐 표준 간이술 같은 거 하고, 땅을 실제로 파보는 거죠. 파가지고 샘플도 채취해보고, 그렇죠? 원위 지점도 하고. 자, 이런 시험을 한 다음에 지층에 뭐 여러 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상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주상도. 주상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거 재미가 없어서 이런 거 보는 게 차라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집안 지산 현황 측량 아까 저기 현황 측량도를 이제 의한 거고 그다음에 집안 조사 보고서라고 저거를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또 설계를 진행할 때 저걸 의뢰를 줘가지고 집안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토목회사에다가 그러면은 저 토목 그 회사에서 그 집안을 저렇게 천공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 집안의 어떤 그 단면이죠 단면을 뭐 이것저것 하죠 보고 조사 보고서에 나머지 위에 것들은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고 어떤 위치는 이제 중요하죠. 뭐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강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다른 건 볼 거 없고 주상도를 보면 돼요. 주상도가 어디 있어? 조사 위치 있죠. 예를 들면 조사를 어디에다 위치 몇 군데를 이제 천공해가지고 뜨는 거죠. 조사 위치랑 조사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대략적으로 몇 군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주상도를 해가지고 시주 단면도요. 자, 요거 한 장만 보면 돼요. 저거는 우리가 다시 볼 거 없고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되죠. 그래서 주상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단면도죠. 땅 레벨을 0 레벨로 보고 0.8cm 파거나 4m 파고 7m 팔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풀 수도 있겠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안반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보통 메리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흙 같은 걸 얘기하는 그 1cm까지는 흙이고 그리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안반층이죠. 연안반까지가 이제 4m인 거죠. 4m까지 연안반. 맞죠? 연안반인데 4m까지. 이거 메리치요. 연안반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공사가 가능한 거고 뭐 하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내가 지하실을 뭐 설치하거나 또는 뭐 기초를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거야. 4m까지는 내가 이제 공사가 가능하구나. 또는 지하 공사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는데 경험반이죠. 경험반. 그죠? 경험반이 연합반 경험반 보통 아니고 경험반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2도. 여기는 이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주상도를 보고 내가 지하시 공사했을 때 뭐 지하 1층까지 할 수 있겠구나, 2층까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말뚝을 박아야 되는구나, 말뚝을 안 박아도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주상도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토목회사에다가 토목 어떤 뭐 회사에다가 토목 측량 회사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여기 대지 지반 조사를 해서 의뢰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또 하나 저거는 지금 보니까 기초한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저라고 또 누가 한다가 보면은 이건 포함이 나오죠. 2m 받는 2m 정도 됐을 때 이제 포함이 나오고 도민한 이제 암석이 나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지하공사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지금 이걸 까야 되는 거예요. 안반을 까야 되거나 또 기초 같은 거 하기는 뭐 어렵진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독립기초로 해도 구조적으로 뭐 말뚝 같은 거 박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주상도를 보고 내가 뭐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뭐 작성만 해도 되는지 뭐 말뚝을 갈 건지 지하공사가 가능한지 만약에 뭐 지하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이제 까고 뭐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고 비용도 많이 받 시간이 꼭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지금 요거 자, 이게 지금 집안 조사하고 사전에 뭐 와가지고 한번 보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예비 조사가 한번 찍어보고 수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조사 했을 때는 저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기초에 다른 거 이제 기초 구조라든가 설계할 때 지하실을 설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저렇게 되면은 만약에 안방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그런 거를 안 해도 되겠죠. 좀 유연하게 좀 설계를 접근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지방 조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방 조사, 본조사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로 한번 사보로 이렇게 한번 파보는 거예요. 사보로 가가지고 이제 구덩이를 이제 파보는 거죠. 팠더니 뭐 바로 뭐 더한반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얼마 파지 않았어. 보통은 웬만하면 이제 팔 수 있죠. 사보로 파면 되잖아요. 사보로 파서 그래서 이제 토지에서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는 거. 그 불교란시라고 하는 거는 교란시라고 하는 이제 움직이는 거. 흐트러진 걸 얘기하는 거. 불교란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땅을 파면 흐트러지잖아요. 흐트러지는 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면 땅이 안 판 요 단면을 보면 요 단면을 안 판 요 단면을 보면 흐트러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그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결한 시로라는 정의가 그 얘기예요. 흐트러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단면. 흐트러진 거를 가지고 이제 쌓아놨으면 돼요. 땅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를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단면까지는 볼 수 없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돼. 그런 의미인 거고. 자, 볼링이라는 거는 구멍을 실제로 뚫어보는 거예요. 뚫는 방법. 실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뚫는 거. 그래서 철관을 받고 보통 그냥 우리가 이게 드릴 같은 거를 오거라고 하는 드릴로 하죠. 보통은 철관을 때려 막아요. 철관을 때려 막는 이유는 공벽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철관을 때려 박고, 쇠막대로 박고, 철관을 때려 박은 쇠막대로 중간을 박은 다음에 안에다 채취하려면은 포튜브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포튜브 안에다가 그 안에 있는 흙들을 채취하는 거죠. 날로 드릴로 박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볼링이라고 실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구멍을 뚫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물로 해서 뚫느냐, 아니면 충격으로 때려박을 거냐, 아니면은 수세식, 충격식, 그리고 회전식, 오버로 돌려가지고 하는 어떻게 뚫는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는 거. 수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간, 외관과 내관을 동시에 그러니까 수세식에 대한 정의만 보면 외관과 내관의 이중간을 받고 안에 내관에다가 물을 압력을 줘가지고 뿜어가지고 그 뿜는 압력에 의해서 옆으로 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뿜어져 나왔을 때 배출되는 흙탕물을 모아놓고 그 흙탕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세식 몰링이라는 거예요. 흙탕물을 뿜어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 흙탕물을 받아가지고
침전시켜서 흙의 양이라 흙의 어떤 상태라든가 자, 이런 거를 보고 하는 게 수행식 보여주는 거고. 충격식은 이제 때려맞는 거죠. 요 비트로 이제 때리면서. 혈관을 갖고 회전력과 회전력 내지는 뭐 충격력으로 박아가지고 토사를 끊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토사 채취 연구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샘플링을 해보는 거죠. 토사를 끌어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수세식 같은 경우는 연한 주로 이제 점토라든지 그러니까 연한 지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물로 이제 뿜어내기가 편한데 좀 안반이라든지 경안반 이런 경우는 저게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때려 박는 거예요. 때려 박아가지고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게 총과 같은 방식이 회전식으로 돌려서 이제 그걸 돌려가지고 마찬가지 이것도 먼저 강간을 포트볼을 먼저 받고 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벤토나이트 영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드릴로 받게 되면 옆에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수라고 하는 거는 흙탕물 같은 건데 굳으면은 그냥 굳어져요. 흙탕물 같은 건데 이 벽에다가 박으면은 이렇게 벽을 응급을 보호하는 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보통 벤토나이트 영역을 하는데 자 이수를 사용해가지고 벤토나 이게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걸 보고 불결한 시료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시공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시공 시간에 이 내용은 2학년 올라가면 시공 시간에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안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 조사를 할 때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집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때 방식이 우리가 땅의 성질에 따라 땅의 연약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세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경환반이라든지 땅에 뭐 세셀토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식으로 줘가지고 때려박아가지고 하고 아니면 이게 드릴로 파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울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천공을 해가지고 땅을 천공을 해가지고 땅의 지표 상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주상도 있죠. 주상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 시공 지방 조사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만약에 땅을 파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땅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뭐 땅을 파지 않고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진동을 익혀가지고 뭐 진동을 익혀가지고 진동 걷다가 오는 시간을 뭐 한다든지 또는 전기 저항을 또 해가지고 저항을 확인해가지고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진동이라든지 뭐 전기 저항이라든지 또는 뭐 방사능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 땅을 파지 않고 뭐 지하수위가 어디에 있고 뭐 어떤 경환반이 어디 위치에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 탐사 방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토지 시험 같은 경우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채취가 됐잖아요. 뭐 어쨌든 수세식이든 충격식이든 샘플러를 해가지고 끄집어내던 물로 뿜어가지고 물을 침전시키던 그 만들어진 그 샘플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흙을 가지고 압축 실험 흙의 압축도 안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밀었을 때 그 안에 이제 공기랑 그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걸 안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축력과 안밀도를 이제 시험을 해보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흙에 이제 뭐 금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단이고 당연히 비중. 입도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예요. 그게 굵은 거 작은 게 있냐 아니면은 고른 재질로 있냐 그리고 입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흙을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한다. 확인을 한다는 거죠. 아까 봤던 우리 지가조사 보고 저런 내용 다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실무에서 또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래 볼 필요 없고 실제로 경험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상도 같은 걸 볼 때 그거 위주로 본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지방조사 방법 중에서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표준간입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표준간입 시험, 진대력 시험이 아까 했던 그거 말고 샘플도 채취하면서 그래서 집안의 집안 강도도 집안 연약 집안 평가하는 게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시험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보울링이라는 게 용어적으로 보면 사운딩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조사. 자체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세질 시험에다가 이제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걸 때려박는 거예요. 때려박고 어떻게 때려박냐면은
일단 케이싱을 바꿔주고, 케이싱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드에다가, 지금, 한모로 63.5kg의 추를 70cm 높이에다가 떨어뜨려요. 자연낙하식이 잘. 탕 떨어지고, 탕 떨어지고, 탕 떨어지고 했을 때, 여기 30cm가 바뀌었을 때, 30cm가 들어갔을 때, 타격 횟수 N치를 이제 확인하면서 집안의 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타격 횟수가 뭐 한 10번에다, 10번을 때렸는데 30cm가 들어갔다. 그러면 연약 집안인 거고, 30번 정도 때렸는데 30cm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보다 강한 집안이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타격 횟수에 맞춰가지고, 강한지, 약한지, 뭐, 댄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이게 땅이 연약한지, 뭐 강한지, 물은지, 밀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집안의 강도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앞에다가 샘플러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불결한 시로 얻을 수가 있어요. 불결한 시로. 샘플러에서, 맨 하부여가지고. 그래서, 그 지식 단면을 보면서, 그 샘플러, 간의 샘플러를 통해서, 불결한 시로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운딩의 방법, 집안 조사 방법 중에 하나다. 뭐 하는 거. 요거 뭐 베이테스라고 있는데 베이테스 돌려가지고 요 밀도를 강도를 확인하는 거. 이거는 세질 집안에서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정거주 집안에서는 요런 방법을 더 이제 보강한다. 베이테스라는 있다라고 한 거 정도만 그냥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조금 아니시죠. 자, 이런 거 통해서 지방 조사라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고, 진행, 진행까지만 해야겠다. 오늘. 자, 자, 진해력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안에 허용하는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진해력 시험.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하중을 집안이 얼마나 버티는지 그 내력을 측정하게 쓰는 거예요. 집안을. 뭐 집안이 만약에 경합만이라고 한다면 뭐 측정할 이유가 없겠죠. 뭐 여러 가지가 안 될, 치마가 안 될 테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뭐 세세토라든가 점 토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집안 친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안이 얼마만큼 내가 버티는지를 측정하는 게 진해력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한번 진해력도를 봅시다. 장기원형, 단기원형 진해력도를 보면 보통 장기 기준으로 보면 여기 지금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제곱미터당 킬로뉴턴 하중이에요. 그 톤으로 보면은 이게 1톤이 1킬로뉴턴, 킬로뉴턴이 1톤이니까 이거 0을 빼면은 톤이 돼요, 톤. 그러면 1제곱미터에 여기 이제 0 빼면은 경험 같은 건 400톤. 어마어마한 거죠. 400톤 버티는 거. 1제곱미터에 400톤 버티는 거. 탱크 10대, 탱크가 40톤이니까 탱크 10대 정도를 버티는 거죠. 안반. 거의 이거는 뭐 진짜 시간을 보고요. 열한반은 그거야 반 정도. 그냥 자갈이 갖다가 이건 턱 떨어지죠. 자갈, 뭐, 호남, 뭐, 점토, 머리 점토해가지고, 고만고만해요, 다.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공시나 이런 내용도 다 한번 보겠지만, 안반이랑 기반 점토랑 이렇게 차이가 있고, 거기서도 약간의 뭐 차이가 있다. 자갈가 합친 거든, 모래가 점토 합친 거든. 흙이라고 하는 게 뭐, 좀 생수토만 있는 거, 점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대부분이 그 어느 정도 특정한 비율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포질이다, 뭐 흑토다 이렇게 다 구분할 수가 없고 대부분은 빈빈다 특정한 비율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기 진해역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죠? 30톤 제곱미터당 하루 10억 걸리고 10톤 걸리는 거죠. 자, 진해역도를 측정을 이거 자기 진해역에 대한 기준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거를 시험을 해야 되는 평판 제한 시험이라는 걸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평판 제한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이 평판 제한 시험이 이제 일단 뭐인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러분 단계에서는 진해역도를 측정하는 거다. 진해역도를 측정하는 시험이고,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평가파 기초를 설치하는 거죠. 내가 온통 기초를 할지 도nik 기초를 할지. 만약에 진해력이 좀 강하면은 뭐 도nik 기초 해야 되지만 진해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온통 기초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뭐 팔도 박아야 되지, 말뚝을 박아야 되지. 그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해력을 이제 진해력을 측정을 하고, 그 진해력을 측정하는 게 평판 제한 시험. 그래서
다른 게 없죠. 직접 하중을 눌러보는 거예요. 직접 실제로 기초가 들어갈 자리에 하중을 제한하는 거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하중을 직접 쌓아놓는 상태예요. 쌓아놓잖아요. 현장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 갖다가 이렇게 우리 판에다가 이렇게 제압판을 갖다 놓고 제압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사각으로 출만하고 포크레인을 얹혀놓어요.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압력 있잖아요. 그 힘을 맞춰가지고 면적에 맞춰가지고 그 하중을 8단계 내가 계획했던 하중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에는 얼마 정도의 하중이 진드력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면은 그 예상 하중을 8단계로 나눠가지고 눌러볼 3단계 눌러볼 때 정지되고 눌러볼 때 정지되고 하는 거. 그래서 단계별로 요거를 8단계별로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침하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8단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침하가 되는 단계가 있더라. 그 하중이 거기에 진내력이 해당되는 그 하중. 그래프를 그려서 갑자기 집안이 이렇게 침하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집안 진내력이 버티는 힘이 거기가 그 허용 한도가 되는 거. 진내력 강도가 되는 거. 허용 한도. 거기 그 이상 하중을 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무너진다기보다도 심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해로 수용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판에다가 실제로 무게를 쌓아가지고 제하를 해가지고 하는 시험이다.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원형 철판에다가 사각형 철판, 원형 철판에다가 이렇게 제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상을 보고 우리가 진해력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력 시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뒤에 나오는 건 집안 계량인데, 뭐 이게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여러분들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래서 기초 구조 했을 때 여기까지 보고요. 기초의 계열화, 분류랑 집안 조작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질문 있나요, 질문? 내용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려워. 어렵냐면은, 처음 받아는 처음 받아. 계속 보면은 뭐 어렵지 않은데, 조금 어려워. 근데 지금 기초가 좀 어려워. 기초가 조금 어렵고, 요 기초 지나면은 이제 이제 독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독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날씨 보존 좀 어렵지만, 구조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이고, 또 보강പ്로젝트 같은 경우도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보면은 아시는 내용이고, 되게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기초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데다가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도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렵더라도 어려우면 어려워서 이게 아니라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되게 알수 쉽게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나중에 보면 이게 이거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재미는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웃는 거다. 쉽게 얻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거를 그만큼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래서 자, 이제 질문 있나요, 지금? 오늘 7명 질문 없으면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컸다, 이거.